이것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결선에 필요한 게 결선에서 이제 꼭 해줘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재고조사 매출 원가 계산이에요. 통상적으로 이제 상품을 사고 팔죠. 이렇게 이제 상품을 사오고 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사오고 팔고 사오고 팔고 그리고 사올 때는 우리가 그렇게 기록을 하죠. 차변에 상품, 대변에 현금, 또는 뭐 외상매입금이고요. 그리고 팔 때는 차변에 뭐 현금이나 외상매출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입니다. 상품 매출. 그래서 계정 과목이 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차변에는 상품, 대변에는 상품 매출. 그러면은 결산에 갔을 때 이제 상품 계정 사온 거는 쭉 기록이 되어 있겠죠. 얼마만큼 사왔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팔려 나간 거는 그러니까 팔았잖아요, 이렇게. 팔려 나간 건 지금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즉 사온 금액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하면서 그 합계전액 시간표 봤었죠? 상품이 차변에만 있어요. 대변에 빠져나간 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팔 때 기록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이 팔고 횟수가 많고 또 일일이 원가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팔려나가는 상품 원가를. 그러니까 팔 때는 그냥 매출만 기록하는 겁니다. 매출만. 팔려나간 금액은 기록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가 없냐면은 상품에서 팔려나간 걸 빼줘야 되고 그 빼준 것만큼 팔려나가는 것만큼은 매출원가가 되는 거겠죠. 상품 매출원가. 그걸 계산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은 역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말 12월 31일 날 기말 상품 재고액을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하면은 요 금액은 요거 사오는 금액이죠. 사온 금액이고 요거는 남은 금액이죠. 그럼 팔려나간 거는 100만원 빼기 30만원 그렇게 되겠죠. 70만원어치가 팔려나갔겠죠. 기본적으로. 팔려나간 것. 그래서 결산에 이런 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기말재고액 30만원이다. 그러면은 그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상기상품 매입액. 여기서 지금 예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 100만원에서 30만원을 빼는 거예요. 그럼 70만원만큼 팔려나간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계를 해줍니다. 상품 매출원가 70만원, 상품 70만원. 그러면은 100만원 빼기 70만원.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상품은 30만원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손익계 단서에는 매출액은 120만원, 매출원가는 7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정확한 재무상태표하고 정확한 손익계 단서가 되는 거예요. 요걸 해주기 위해서 결산분계를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팔려나간 상품 금액을 계산해서 상품 매출원가 상품. 이거 하는 목적은 지금 결산을 하는 목적은 항상 정확한 재무상태표, 정확한 손익계 단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은 조금 이런 분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재고재산 매출원가 계산하는 것, 그 의미를 말씀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감가상각비 해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얼마 해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의 감가상각비 얼마인가. 우리가 앞 시간에 그 유형자산 등록을 했었죠. 그리고 그 유형자산 등록 공개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해 줬었는데,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계산해 주는 거고, 우리는 손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계산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1월 1일 날 기계장치를 취득했습니다. 취득할 때 100만원 주고 취득을 했고요. 내용연수 5년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잔존가액은 0원. 5년 뒤에 가면 이게 빵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1차년도와 2차년도 감가상각비는 각각 얼마인가. 자, 감가상각비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계산해서 장부에 올려줍니다. 실제로 이제 가치감소는 계속 일어나겠지만은 그거를 뭐 매달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100만원을 가지고 5년 동안, 기계를 5년 동안 사용하는 거니까, 100만원 주고 산 거니까, 100만원을 5년 동안 나누어서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거 이제 정액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일정한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100만원을 5년 동안. 그러면은, 얼마겠습니까?
20만 원이겠지, 20만 원. 그래서 이렇게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굳이 계산을 하자면은 100만 원 빼기 0. 요거 이제 잔존가액이에요. 나누기 5. 20만 원. 두 번째에도 20만 원. 세 번째도 20만 원. 그래서 1, 2, 3, 4, 5천 년도까지 하겠죠. 20만 원씩 5번.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00만 원을 5년 동안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되겠고요. 자,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지금 날짜를 이제 12월 30일 기준하고 있는데, 어쨌든, 4월 1일 날 취득한 거예요. 4월 1일 날. 그러면은, 요걸 5년 동안 사용하는 거니까, 5년 뒤 3월 31일까지가 이제 내용 인수가 되겠죠. 어쨌든 5년이에요.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감가상각비 얼마인가? 1차년도 봤더니, 100만원 나누기 5 하면은 20만원인데, 문제는 4월 1일 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달인데 1, 2, 3월 달은 해당 사항이 없죠. 3개월치는 빼야죠. 그래서 1차년도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100만원 나누기 100만원 빼기 0원이고요. 잔존가액은 없는 거니까. 어쨌든 5회에 20만원이겠죠. 20만원 중에서 올해는 지금 9개월만 해당이 되죠. 1, 2, 3월은 해당이 안 되니까. 산 날짜가 4월 1일이니까요. 그러니까 12달 중에서 9달만. 그러면은 4분의 3이 되겠죠. 20만원에 4분의 3. 그러니까 15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는 그냥 12달 다 하죠.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그리고 끝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5만원이 빠져있죠. 5만원은 그 마지막 연도, 여기서 얘기하면 6차년도가 되겠죠. 해가 바뀌니까. 거기에서 5만원이 더해지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 어쨌든 정액법이에요.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다는 것. 그리고 월할 계산입니다. 월할 계산. 날짜 단위까지는 계산을 안 해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액법. 자, 그리고 정률법이라는 것도 있죠. 정률법. 정률법. 이거는 일정한 비율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인데 이건 제가 지금 계산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정률은 40%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건 좀 잠깐적 의미를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교재에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교재를 잠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어디 나와 있냐면은 128쪽에 나와 있습니다. 128쪽. 128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해놓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저는 이제 핵심적인 것만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정률법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렇게. 1 빼기 n 루트의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액. 이렇게 계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감가상각비를 다 떨구고 나면은 나중에 잔존가액만 남는 겁니다. 잔존가액을 이제 영원하면 계산이 안 되니까 잔존가액을 통상적으로 1 또는 뭐 1000 취득 원가 워낙 크니까요. 그렇게 놓고 계산을 해요. 그럼 뭐 36점 몇 프로, 47점 몇 프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매년도 일정한 비율로 한다는 의미예요. 그거를 정률, 일정 똑같은 비율로 정률법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희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정률이 원래 이제 40%가 나올 수가 없는데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40%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겁니다. 2차년도 감가상각비는 각각 얼마인가? 100만원에 40%. 그럼 1차년도는 그냥 100만원에 곱하기 40분의 0.4예요. 40만원이에요. 그럼 2차년도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잔액이니까 100만원 빼기 40만원이겠죠. 60만원에 대해서 40%. 64, 24죠. 그럼 이게 틀렸네요. 24만원. 이거 좀, 이거 좀 지금 바꾸겠습니다. 24만원. 혹시 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4, 6이 24. 그럼 3차년도에는 100만원 빼기 40만원 빼기 24만원 하면은 60만원이니까 36만원이 넘겠죠. 36만원 곱하기 0.4가 되는 거예요. 3차년도에는. 그래서 마지막 5차년도까지 하고 나면은 잔존가액이 딱 뭐 제로가 나오든지 얼마가 나오는 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정률법이에요. 자,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이고요. 정률법은 매년도 같은 비율을 얘기합니다. 비율을. 근데 요거는 미상각 잔액의 같은 비율.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일단 계산은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는 회계처리죠.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감가상각비 얼마다. 회계 처리해라. 그럼 회계 처리는 단순해요. 이렇게 분개해주면 되는 겁니다. 당해년도 50만원의 취득가액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10만원이다. 그러면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이것도 제가 뭐 수치를 안 10만원입니다. 10만원. 아이고 이거 에러가 지금 이렇게 눈에 띄네요. 1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10만원. 2차년도 또 뭐 10만원이다 계산했더니 정액법이면 같은 금액이 되겠죠.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비 1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10만원. 이렇게 계산을 이제 분개를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차년도 말이라면은 기계장치 50만원에 산 거라 그랬죠. 취득가액 50만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분개했으니까 요거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가는 금액이고 요거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아까 대손충당금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성격이에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자산에서 빼기 성질을 가진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계정이에요. 그리고 표시할 때는 요 대변 금액인데 이렇게 차변에서 빼는 형태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사선 여기 밑줄 긋고 여기 40만원 써 있죠. 써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그러면은 4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만원에서 10만원은 이제 비용 처리했으니까. 그럼 2차년도에는 이렇게 되겠죠. 또 10만원 더 추가했으니까 기계장치 5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원. 그러면은 2차년도 말에는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3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했고요. 지금 매출채권 대손 설정하는 거,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 그리고 감가상각비. 자, 요 세 가지가 그 결산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어느 기업에서는 다 해당 사항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전산회계 여기서도 항상 이제 세 문제가 다 나오는 건 아닌데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하면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매출원가, 재고자산에서 매출원가 기말재고에서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그리고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조금은 좀 약간 좀 성격이 틀리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하면서 이제 매입 매출 전표나 또는 뭐 그 일반 전표 입력하면서 한 번씩은 다뤘던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식을 얘기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12월 31일 현재 그 시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로 사온 가격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A회사 주식 2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했어요. 20만원 주고 샀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10주를 주당 12,000원에 처분하였다. 만원씩 주고 사서 12,000원씩 주고 판 겁니다. 그래서 10주는 남아있죠. 근데 결산을 해봤더니 10주가 한 주당 1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만원씩 주고 산 건데. 그럴 때 이걸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분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사올 때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대변에 현금 이렇게 주면 되겠죠. 두 번째 주식을 팔았어요. 그럼 차변에 현금 10주니까 12만원 받았겠죠. 12만원. 단기매매증권 판 겁니다. 단기매매증권. 얼마예요? 원가가? 10주니까 만원씩 주고 산 거니까 10만원이죠. 10만원.
10만원짜리를 12만원에 팔았어요. 이익을 봤죠.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2만원. 자, 그리고 이제 현재 10주가 남아있어요. 10주가. 그런데 결산인 날 봤더니 현재 주가가 1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장부상에는 얼마가 돼 있어요? 지금 10주니까 10주 남았고 만원씩이니까 10만원 남아있겠죠. 10만원. 장부상에는 단기매매증권 1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는 얼마예요? 10주니까 15만원. 그러니까 10만원을 15만원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5만원 값을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만큼 이거는 내가 사고 판 게 아니죠. 그냥 값이 오른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장부가액 얼마예요 지금? 20만원, 5만원, 여기 10만원 있으니까 15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단기매매증권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상당히 단순화시켰어요, 지금. 근데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주식을 사고, 뭐, 수수료 내고, 뭐, 수치가 뭐, 5주, 7주 막, 뭐, 복잡하더라도,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단기매매 증권은 시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시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회계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자, 다음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예요. 그것도 이제 용어가 좀 어렵죠. 퇴직금 주는 겁니다. 퇴직금. 그래서 기업에서는 사원들 급여 복리후생비 주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회사에서는 회계 처리할 때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했을 때 퇴직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퇴직금 줄 거를 돈을 모아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직원이 지금 퇴직하는 게 아니죠. 3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계속 쌓아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실제 현금도 그만큼 있어야겠죠. 자, 그럴 때 설정되는 계정 과목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되겠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요거를 이제 외부 기관에다 맡겨서 그 뭐 확정형 기업은 뭐 또 연금형 뭐 그렇게 나누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회계 처리가 좀 어려워지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론상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어요. 장부상 1,000만원. 현재까지는 전 종업원이 나간다고 했을 때 퇴직금 1,000만원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만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올해 종업원이 퇴사해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현금은 300만원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계 처리는 요 설정해 놓은 거에서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빼주고. 이거 빼주면은 이제 1,000만원에서 300만원 빼줬으니까 700만원 남았겠죠. 근데 기말에 봤더니 충당금을 얼마 설정해 놔야 되냐면 900만원을 설정을 해 놔야 돼요. 900만원. 근데 지금 이제 700만원 밖에 없죠. 그럼 추가로 200만원만 더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분개한 걸 보겠습니다. 자, 종업원이 퇴사한다 그러면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300만원, 현금 300만원. 돈 준 거죠. 그 전에 퇴직급여라고 이렇게 해놨던 거예요. 비용 처리를 했던 겁니다. 비용 처리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산일이 됐어요. 그럼 1,000만원에서 300만원 뺐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700만원 남아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900만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900만원. 그러면 장부상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만원을 더 해놓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손익계산서에서 퇴직급여라고 해주는 거예요. 비용 설정하는 겁니다. 비용. 그리고 아직 그 사원이 안 나갔으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안 나갔으니까 이렇게 충당 부채로 설정해 놓는 거예요. 언젠간 나가겠죠. 그리고 퇴직급여에 대한 거 그거는 이제 올해에 해당되는 거죠. 올해. 그러니까 올해의 비용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돈 지급은 안 돼 있는 거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대손 충당금하고도 거의 이제 성격이 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의미가.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외화자산, 외화부채 평가예요. 환율이 변동하니까 장부상 금액도 변동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상품을 수출을 했습니다. 대금은 이제 $10,000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받기로 한 거예요. 당장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받아서 원화로 바꾸고 뭐 그러면은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외상이에요. 외상이고 외화 거래입니다. 이제 외국하고 거래했으니까 이제 달러로 받는 거죠. 달러로 받아서 우리 이제 원화로 바꾸겠지만. 그래서 이제 거래한 날 봤더니 이제 10,000달러 받기로 했는데 1달러당 1,000원이에요. 그럼 장부상 상품 매출은 1,000,000원이 되고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0,000원이 되겠죠. 1,000,000원 받는 거죠. 1,000,000원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월 31일 날 봤더니 환율이 1,200원이에요. 그럼 받을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000원이 아니고 1,200만원이죠. 장부상에는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31일은 1,200만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1,200만원으로 바꿔줘야겠죠. 1,000만원 되어 있는 거를 1,200만원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기가 이루어져요. 자, 팔았을 때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0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 1,000만원. 결산일 봤더니 1,200만원이 된 거예요, 지금. 200원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 200만원, 200만원만 더 올려주면 되겠죠. 합치면 1,200만원 되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 200만원.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외화 환산 이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국 돈을 바꾸면서 생긴 이익이란 얘기예요. 외화 환산 이익. 물론 요거 이제 계정 과목을 그냥 외상 매출금 해도 되고, 특별히 그냥 뭐 외화 외상 매출금 그래도 됩니다. 뭐 계정 과목을 만들기 나름이니까. 외화 환산 이익.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 이제 수입을 했어요. 10,000불, 우리 돈을 지급할 때 달러로 줘야 되니까. 1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상품을 사왔습니다. 거래한 날 봤더니 환율이 1,000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직 돈을 안 줬는데 결산이 됐습니다. 결산이 됐는데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어요. 이건 이제 갚을 돈이 1,000만원이었는데 갚을 돈이 1,200만원이 되는 거죠. 아까 요거하고 위하고 딱 정반대죠. 갚을 돈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분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차변의 상품 1,000만원, 대변의 외상매입금 1,000만원. 이렇게 됐죠. 결산일 환율이 올랐어요. 갚을 돈이 1,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200만원을 더 올려준 거예요. 그거만큼 외화 환산 손실. 아까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돈을 받을 때, 요거는 이제 12월 30일 얘기, 실제 돈을 받을 때 또 환율이 또 변동되겠죠. 또 1,100원이 됐다 그러면 1,200만원 받기로 했는데 1,100원 됐으면 1,100만원밖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좀 덜 받게 되는 거죠. 손해보는 거죠. 외환차손. 외환차손. 반대의 경우는 외환차익. 그런 계정 과목을 씁니다. 외환차손, 외환차익. 자, 다음 이제 부가세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이제 매매출전표에서 한번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0월 5일 날 상품 10만원을 사왔어요. 부가세 별도예요. 그러면 이제 만원 더 주고 사온 거죠. 11만원 주고 샀겠죠. 부가세 대급금 만원 그렇게 되겠죠. 11월 7일 날 팔았습니다. 15만원 부가세 별도로 팔았어요. 그러면은 대변의 상품 매출은 15만원이죠. 현금 받은 거는 16만 5천원. 그리고 15,000원 더 받은 거는 부가세 예수금 그렇게 되겠죠. 부가세 예수금. 자, 그런데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에서 그 차액을 납부를 하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4, 4분기니까 11월, 10월, 11월, 12월이니까 이거는 이제 1월 25일 날 납부하겠죠. 1월 25일 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부가세 예수금 부채고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 성격이에요. 이 차액만큼 납부하는 거고 납세 의무는 12월 31일 날 성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가세에 대한 정리분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15,000원, 매출세액은 15,000원, 매입세액은 만원. 그거를 서로 상계하고 그것만까지 돈을 내는 건 아니죠.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게 결산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계가 이루어져요. 자, 첫 번째 사올 때는 차변의 상품,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현금. 그리고 팔 때는
차변에 현금 부가세 포함해서 받았겠죠. 상품 매출 부가세 예수. 그리고 이제 결산일 때 서로 이제 상대편 계정으로 가서 없애주면 돼요. 부가세 예소금 차변에 잡아주고 부가세 대가금은 대변에 잡아주고 그거만큼 5천원만큼 내가 납부해야 되는 거죠. 미지급 세금. 만약에 이쪽이 더 크면은 이쪽으로 금액이 오겠죠. 미수금. 돌려받을 돈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가세 정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이제 법인세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논리적으로 법인세 같은 경우 3월 31일 날 납부를 한다. 다음 년도 3월 달에 납부를 하는데 한 번에 거액의 금액을 내니까 부담이 크죠. 그래서 중간에 한번 중간 연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 이제 12월 31일 법인 같은 경우 8월 31일까지 냅니다. 전년도 납부액의 절반 또는 뭐 중간 결산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낼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경우에요. 어쨌든 중간에 이제 50만 원을 냈고 그다음에 12월 30일 날 봤더니 이제 추계라 그럽니다. 추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계산한 거예요. 120만 원. 그리고 요거 이제 내는 거는 이제 3월 31일 날 냅니다. 주주총회 끝나고 뭐 다 해서 내는데 어쨌든 12월 30일 현재 납세 의무는 성립돼 있으니까 계상을 해 놔야겠죠. 부채로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회계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현금 50만 원 냈죠. 이거 이제 법인세 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리 낸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선납세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선납세금. 그리고 결산에 가서 이제 실제로 내야 될 세금 비용이 120만 원이죠. 법인세 비용 120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낸 거 50만 원 있고 그리고 이 돈을 언제 내냐면 12월 31일 날 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년도 3월 달에 내니까 이 시점에서 아직 못 낸 거 아니에요. 미지급 세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지급 세금 70만 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가 이제 결산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소모품하고 이제 손익 정리가 있는데, 요거 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